그 다음에는 XY 매트릭스입니다. 글자 그대로 X하고 Y를 그 하나의 매트릭스로 정리하고 구체적인 그 수치로 점수를 매긴 그런 그 도구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깔때기의 역할에서 보면 우리가 프로세스 맵과 특성 요인대에서 초기의 원인을 도출하면 약 50가지에서 100여 가지가 도출이 됩니다. 그런데 분석 단계에서 이 100가지를 다 조사하려면 해가 저뭅니다. 이 사람이 욕심이 많으면 절대 안 돼요. 그 중에서 버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FMEA, XY 매트릭스를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1차적으로 추리게 되면 약 8개 내지 15개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요게 이제 분석 단계에 가서 하나하나 그 증거를 찾아서 증명을 해보면 3개 내지 8개 사이로 압축이 됩니다. 물론 요 개수라는 것은 대략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정해진 걸 우리가 바이탈 퓨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개선 단계에 요 바이탈 퓨를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스 시그마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자를 서서히 줄여가는 것이다.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그 방대한 인자들을 전부 다 포함시켜 가지만 점점 명확해지면서 불필요하고 원인이 아닌 인자들은 하나씩 하나씩 소거되게 됩니다. 나중에는 진범만이 남게 되죠. 마치 수사 과정하고도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XY 매트릭스의 활용 시기. XY 매트릭스는 변수가 너무 많을 때 사용합니다. 변수가 뭐 잠재 인자를 다 그 도출을 했는데도 10개 이내다. 뭐 5개다. 이렇게 뭐 압축이 됐는데 굳이 XY 매트릭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필터링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툴들은 매우 필요할 때 사용을 해야 돼요. 식스 시그마를 하다 보면 툴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식스 시그마 프로젝트 하다가 갑자기 그러더군요. 아, 요새 프로젝트가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잘 안 풀립니까? 그랬더니 이 내 프로젝트에서 특별하게 사용해야 될 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풀리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사용할 툴이 없으면 사용을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래도 됩니까? 그러면 이게 문제입니다. 툴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개선하는 건 아니죠. 개선이 먼저고 툴은 그 수단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적으로 툴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툴의 노예가 되는 수가 있어요. 툴에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자, XY 매트릭스 작성 순서. 뒤에 그 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훨씬 그 효과적일 것 같아요. 자, 뒤에 XY 매트릭스 작성 방법 첫 번째. Y를 열거합니다. 여기에 보면 Y가 먼저 나와 있죠. 칩의 중량, 그 다음에 칩의 바이스, 칩의 결점, 이물질, 뭐 이런 Y가 일단 첫 번째로 제시가 돼요. 첫째, Y를 먼저 열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Y의 중요도를 매긴다. 여기서 보면 보통 그 10점 척도로 제일 중요하다. 진짜 중요한 Y다. 10점. 제일 중요하지 않다. 1점.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건 어딜까요? 사람의 신체상에서 제일 중요한 곳. 그 매기면 사실 하나도 양보할 수 있는 구석이 없죠. 근데 생명에 관계되는 곳 이러면 조금 이제 점수를 매길 수가 있어요. 응? 꼭 필요한 기능이긴 하지만 생명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 좀 예를 좀 잔인하게 들었나요? 어쨌든 그 중요한 그 정도를 점수로서 부여하는 것. 이것은 조금 애매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팀의 합의 구조 또는 여기 나와 있는 AHP라고 나와 있는데요.
AHP. 이거는 A는 Analytic. 그 다음에 그 Hierarchy. 그 다음에 Process입니다. 그러니까 계층화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죠. 계층화 분석. 즉 AHP 방식은 이 사람의 능력이 세 개 중에 하나 골라라 이러면 그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그럽니다. 결혼할 때 여자가 후보가 3명이다 이러면 못 고른다 그래요. 2명이다 그러면 고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사람이 이게 셋 중에 하나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사람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 AHP는 이런 겁니다. 여자 A, B, C가 있다. 배우자 후보입니다. A, B, C. 그래서 항상 요건 같은 사람 A와 B 두 사람씩 꼭 비교를 해야 된다. 첫째 인물은 A하고 B를 봤을 때 어떠냐. A가 낫다. A하고 C가 날 때는 얼마나 낫느냐. A가 2배 나면 B는 A에 비해서 2분의 1 떨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항상 하나씩 개별 비교를 해서 각각 점수를 매겨서 가장 높은 점수 나오는 것이 가장 비중이 있는. 그러니까 셋 이상을 동시에 비교하려는 게 아니라 3명이 있을 때도 항상 둘씩 페어로 비교하는 방식. 이것이 AHP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 X를 열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속도, 실워트, 그 다음에 뭐 필터 형태, 구성, 얽힘 이런 X인자들이 다양하게 그 리스트업 됐어요. 이게 이제 50개 내지 100개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 이걸 가지고 다음 단계로는 각각 X와 Y에 미치는 영향을 점수로 매겨봅니다. 보통 10점 척도로 매기는데요. 아주 밀접하다 10점. 전혀 관계없다. 전혀 관계없으면 그냥 0점을 주면 되고요. 미세하게 관점이 있으면 1점을 주면 됩니다. 이와 같이 X와 Y의 관계 정도를 이건 어떤 그 데이터를 검증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공정을 운영을 해왔던 어떤 기술적, 경험적 관점에서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점수를 내게 됩니다. 즉 관련이 있는 정도와 Y의 중요성을 곱해서 전부 다 합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게 속도가 66점 나왔죠.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예요? 필터의 얽힘 256점으로 1위가 됐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28의 법칙이 적용이 되면 돼요. 전체 누적 점수의 80%가 되는 인자가 몇 개냐? 총 인자가 100개였다면 아마 20개 인자가 거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나머지 80%를 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버려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더군요. 그거 걱정할 게 아니라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건 잘 모르는 건 비교적 그 점수를 높게 줘야 됩니다. 잘 모르는 걸 과감하게 내가 모르니까 기각하고 나가면 나중에 여기서 소거가 돼버리면 다시는 챙겨갈 수가 없는 그런 중대한 기로에 선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혼자 해야 될 일이 있고 팀원의 지혜를 두루 모아야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팀원의 지혜를 모아야 되고 그 다음에 챔피언과 마스터 블랙벨트의 도움을 같이 얻으면 좋습니다. 정말 중요한데 버려진 것이 없을까? 버려질 수도 있다. 그런 그 의식을 가지고 정말 버려지면 안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그 여러 명이 모여서 토의를 해가야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FMEA가 되겠는데요. FMEA는
그 약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이 FMEA는 신뢰성 평가 기법입니다. 신뢰성, reliability. 신뢰성이 뭡니까? 신뢰성은 자, 어떤 제품이 정해진 기간 동안 고장 없이 정해진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확률입니다. 우리 핸드폰 요새 많이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이 핸드폰 보통 이 수명 얼마나 됩니까? 이게 핸드폰인데. 이게 고장 없이 정해진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일까요? 그래서 그러한 신뢰도를 높은 제품을 만들고자 기업들이 노력하는 거죠. 이 FMEA는 그런 신뢰성을 위해서 도입된 도구예요. 그래서 FMEA는 1950년대 프로펠러 항공기가 제트 항공기로 변환할 때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1960년대에는 나사에서 적용을 했습니다. 1990년대에 와서 QS9000. QS9000이 뭡니까? 자동차 ISO 9000이 먼저 나왔는데 자동차 회사, 미국의 소위 말하는 빅3. 미국의 빅3가 어디죠? 미국의 GM, 그다음에 포드, 크라이슬러. 보통 흔히 우리 빅3 어떤 빅5 이렇게 만드는데 제일 꼴찌하는 기업들이 보통 그런 용어를 만든다고 하더군요. 미국의 빅3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크라이슬러가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크라이슬러가 포드하고 GM만 자기네 막 크다고 그러고 고객들한테 주목을 시장에서 못 받으니까 같이 한 묶음에 얽히려고 빅3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그러면 같이 빅3 하면 크라이슬러까지 같이 포함이 되죠. 한국의 7대 보험회사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거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흥국생명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습니까? 흥국생명이 아마 7위였던 모양이다. 그것만 알 수 있어요. 어쨌든 미국의 자동차 회사 빅3에서 QS9000을 만들었어요. 자동차 회사만의 특별한 품질 규격입니다. 여기에서 FMEA가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에서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될 문서 중에 하나로 FMEA를 정해버린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FMEA가 대단히 포괄적으로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식스시그마 이후에 이 FMEA가 공식적인 도구로 등장하면서 간접 부문까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때쯤이 1998년 이후 비로소 FMEA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FMEA는 크게 시스템 FMEA, 가장 하이 레벨이죠. 설계 단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디자인 FMEA, 이건 상세 설계 단계에서. 그 다음 이제 프로세스 FMEA, 서비스 FMEA. 굉장히 이제 파생이 됐죠.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 FMEA, 다양하게 여러 가지 파생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FMEA 용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뢰성 분석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고장 발생할 확률을 미연에 방지하자. 근데 어떻게 미연에 방지합니까? 이 FMEA는 페일리어 모드를 먼저 착안을 합니다. 이미 지금 기존에 발생된 고장이 아닌데 혹시 어떤 고장이 더 추가로 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착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지도 않은 것들을 상상하니까 앞으로 출현해야 될 여러 가지 고장이 사전에 예방이 되더라. 우리가 나타났던 것만 상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상상했을 때 실제 사람의 어떤 머릿속에서 보여지는 부분이 매우 적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건 나타난 것이고 새롭게 나타나야 될 것들은 뭐냐? 이와 같은 착안을 하는 순간 이미 새로운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FMEA가 바로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FMEA는 과연 그러면 어느 때 활용을 하면 좋은가? 첫째는 설계 단계입니다. 설계 단계 때 가장 많이 활용을 해야 돼요. 이 설계 때 잡으면 1원이 될 걸 고객한테 전달되면 100원이 드는 게 이게 1대 10대 100의 원칙이라고 우리 말한 바 있죠. 그 다음에 공정, 또 설계가 변경되었을 때 다시 FMEA를 다시 업데이트 시킵니다. 변경되면 뭔가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엔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일단 조금 더 심층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하드웨어를 선택할 때, 그 다음에 설계, 승인, 릴리즈,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현장의 초기 그 드로잉 때, 그래서 다양한 시기에 FMEA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FMEA의 그 양식을 보고 있는데요. 그 위에는 전부 다 FMEA의 대상이 되는 그런 목적물에 대한 그 소개입니다. 그래서 공정 책임자, 작성자, 모델명, 작성일자, 발행일, 수정일 뭐 이런 그 기본 개요가 담겨져 있고요. 그 밑에가 이제 FMEA인데요. 양식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요 양식을 예로 하나 FMEA를 직접 한번 저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공정 기능이나 통상 공정 단계가 오게 됩니다. 또는 요구사항이 오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달나라의 인공위성이 갔다. 그래서 그 착륙선이 분리가 되죠. 착륙선 분리, 착륙, 그 다음에 조사, 그 다음에 이륙 준비, 이륙, 그 다음에 본선과 합류. 달나라에 갈 때 그 암스트롱이 이런 프로세스를 밟아서 달나라에 첫 발을 내디뎠어요. 전 미국인과 세계인들이 그 박수를 보냈던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사가 다 끝나고 자, 이륙 준비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륙 준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페일리어 모드가 뭐냐? 페일리어 모드, 고장 모드입니다. 페일리어 모드 과연 뭘까? 요 그 페일리어 모드가 이륙 준비할 때 예를 들어서 시동이 안 걸린다. 시동 안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암스트롱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 다음에 이러한 페일리어 모드에서 어떤 영향, 이펙트가 있느냐? 시동이 안 걸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결과는 지구에 있는 사람 그 누구도 그 이후로 그거를 봤다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돌아오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 돌아오지 못한다. 그 다음에 그거는 그 원인이 뭐냐? 어떤 원인? 이런 페일리어 모드가 나타나서 이러한 그 결과가 초래되는 원인이 뭐냐? 아, 원인이 저온 때문이다. 온도가 낮아서 우리 겨울철에 보통 보면 그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리잖아요. 배터리는 보통 저온 때 시동 능력이 떨어져요. 아, 달나라는 영하 70도, 80도 되는데 보통 우리 그 축전지식 배터리를 사용을 하면 시동이 안 걸린다. 그럼 저온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이 원인이 밝혀졌으면은 설계 때 이 시동이 안 걸리는 건 저온 때문인데 저온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배터리를 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한번 갔던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질 않습니다. 만약에 FMEA가 없었다면 이런 하나하나 발생될 문제점들이 간과됐을 거예요.
요번에 한국 최초의 우주인 그 러시아 어디 그 마지막 떨어졌을 때 굉장히 긴박한 순간이 있었어요. 이게 불시착을 한 거예요. 불시착. 이게 만약에 FMEA를 조금 더 정밀하게 했었더라면 그러한 위험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시사를 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단계에서는 잠재 인자를 도출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